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산호입니다. 오늘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지 메스터 그리고 블라드 위원들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중 블라드 위원에서 오늘 사실상 경제에 관한 부분보다는 조금 아카데믹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사실 별 이야기 없이 지나갔고요. 메스터 위원은 긴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페이스에 진입해서 속도를 늦추는 페이스에 진입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을 주장하면서 시장에 블라드 위원이 발언으로 인해서 생겨난 긴장을 5%에서 7%의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던 블라드 위원의 발언으로 인한 긴장을 풀어주는 결과를 좀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난 에스더 조지 위원의 발언들이 여러 가지를 포함한 발언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미국 가정들의 저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 조지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높은 저축이 가정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자극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여기서 예전에 조지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만약이 저축이 전체 가정들에게 균등하게 늘어난다면 그게 바로 소비를 자극시키고 있다는 거지. 만약에 기형적으로 만약에 부자들 위주로 저축이 늘어난다면 아니면 혹은 만약에 좀 내가 수익이 적은 편이라면 저소득 가족이라면 가정들이 이제 저축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게 소비를 촉진하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사실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를 오늘 한 게 사람들이 저축을 소비보다 더 하도록 설득하는데 사람들이 한마디로 소비보다 저축을 선택하는 과정을 마음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연준이 전에 말했던 포지션인 조금씩 더 높게 천천히 금리를 더 많이 올리자는 포지션에 합치하는 이야기죠. 이제 앞으로 어떤 물건들의 가격이 상승 기대를 꺾고 하강할 거라는 기대를 심리들이 심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자산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며 현금을 들고 있기를 시작하겠죠. 아무래도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이빙에 혹은 저축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조지 위원의 말을 살펴보면 오늘의 말은 매파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시기가 언제 오기 시작을 할까요? 사람들이 연준의 피봇 소식에도 환호하지 않고 투자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저축을 하는 시기. 사람들이 연준이 돈을 덜 흡수하더라도 혹은 피봇을 하더라도 경제 전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기 혹은 공급이 이미 확충이 돼서 공급되는 것들의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연준이 피봇하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이 투자보다는 조금 더 세이빙을 선택하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결국 공급이 확충되는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과 뭐 오펙 혹은 러시아, 미국뿐만이 아니라 외국들에도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시나리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시기에 도달할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아직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아직 제대로 된 공급망을 확충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오늘 코스트코에 가서 계란을 사려고 했는데 한 사람당 한 판씩만 팔면서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음식 관련한 소비를 잡기에는 공급을 확충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공급 확충되는 시기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선책을 찾아본다면 결국 경제의 전망이 어두워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투자에서 지쳐 나가 떨어지는 시기 혹은 박스권의 시기가 와야 연준이 피봇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늘 제가 오늘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한 내년 상승도 하락도 미미할 거라고 얘기했던 아이비가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투자에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지쳐나가 떨어지는 시기가 혹은 두려움이 퍼져나가는 시기가 와야 사람들이 투자보다는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두려움이 퍼져나가는 시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실업률이 올라서 혹시 나도 잘릴 수가 있나? 나도 미래를 걱정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시기 혹은 경기 침체 우려가 퍼져나가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게 지금 같은 시기가 사실 어느 정도 이미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빅테크들은 오늘 계속해서 인원들을 감축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정들의 저축량을 보면 소비량에 비해 저축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발표된 뉴스를 찾아보면 401k라고 해서 사람들이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일정 부분의 연봉을 따로 떼어서 원래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이 있는데 이 401k에서 사람들이 긴급한 이머전시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금을 빼는 게 24% 폭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국 사람이 노후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거나 세이빙을 혹은 현금을 늘리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 말고도 또 실업률 말고도 혹은 세이빙 말고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수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동산 가격. 2008년에도 사실상 경기 침체에 가장 빠르게 나타냈던 곳이 부동산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사실 사람들에게 패닉을 공포를 일으키는 가장 원초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놓고 오늘 조지위원이 한 말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다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다고 더 내려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던 페이스였으니까 사실 팬데믹 이전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FOMC 위원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자 결국 조지 위원이 얘기한 이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된다. 이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혹은 폭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가 캐나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는 G7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주택 의존도 혹은 경제에서 가장 높게 부동산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가정들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미국보다 경제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예측하고들 있습니다. 이제 결국 부동산이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경제가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부동산의 선행 지표로 캐나다를 꼽고 있으며 이제 캐나다의 부동산의 하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이 어떤 식으로 경제를 생각할지 혹은 미국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통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이런 여러 가지의 지표를 본다는 것도 오늘 조지 위원들의 발언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요것 말고도 오늘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와볼까 해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인 쪽에서 FTX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샘 뱅크먼의 사건으로 인한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일을 내고 있는데 저는 요거 말고 오늘 사실 조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 커리라든지 몇몇 광고에 출연했던 인물들도 그리고 인제 샘 뱅크먼의 회사에 투자했던 회사들도 여기에 관해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락과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미 알라메다 리서치 FTX 시절부터 샘 뱅크먼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회사에 FTX라는 회사에 자금이 물려 있던 제네시스라든지 제미라든지 2 차, 3 차적으로 계속해서 타격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 샘 뱅크먼이 운영하는 FTX라는 회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들의 리뷰를 살펴봤는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FTX라는 회사가 알라메다 리서치의 샘 뱅크먼한테 돈을 1.5조 원 가까이 빌려줬다든지 FTX가 고객들의 돈을 마음대로 직원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줬다든지 FTX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해외나 다른 회사들의 정보를 포함해서 이메일을 보낼 때 암호화된 이메일을 쓴 게 아니라 해킹하기 쉬운 이메일을 썼다든지 그리고 무슨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금을 승인을 받으려면 이거를 채팅창을 통해서 무슨 가족 회사처럼 승인을 받고 제대로 된 문서를 안 남겼다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CEO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 직원들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당연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인터뷰를 하고 글래스도어에 직원들의 리뷰가 올라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회사는 큰 문화적 문제가 있다.
CEO들이 결국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내부 문제가 있었고 회사의 운영이 전혀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되며 사람을 자르는 것도 자기 맘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FTX에 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와 여러 가지 그레이스키라든지 지금 이 두 회사들이 사실 여러 집중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두 회사들은 말씀드렸지만 SEC를 통해서 내부 감사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준비금들이 확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된 회사입니다. 특히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BUSD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 이 BUSD라는 것 자체는 사실 바이낸스에서 발행하기보다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회사는 뉴욕 감사를 통해서, 뉴욕에서 실질 감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충분한 준비금들이 마련돼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로 감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의 SEC나 뉴욕 감사국이 사실 그렇게까지 만만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캐시 우드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코인베이스를 구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의견들 꼭 코멘트와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경제 유튜버 유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